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세계문제 연구 소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한 저녁 7시경에, 그러니까 저녁에 한 5시부터 한 7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특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결국 기어이,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죠? 하메네이, 이란의 하메네이 종교 지도자가 암살당했다는, 그 거주지가 폭격받아서, 그 회의를 위해서 모인 지도부가 다 같이 그 폭사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확실하게, 확인된 게 오늘, 낮 12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제 그 회의 중에, 그러니까 그 고위, 그러니까 그 전쟁 대비를 위해서 고위 장성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랑 그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전쟁 대비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폭사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한 거예요. 네. 종교 지도자가 어찌 47년 독재를 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체제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 치매 환자가 대통령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강성한 국가의 치매 환자가 오랫동안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 사태가 미국에서 불과 2024년까지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에서 금지한 관세, 헌법에서 금지한 관세,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미국 헌법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 협박을 했고, 실제로 관세로 수백조 원을 걷어들였죠. 근데 이제 미국의 대법원에서 그런 그 관세가 불법이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 민주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됐던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47년 독재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어 그 우리가 교황제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교황은 뭐 전체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투표를 해서 뽑거나 그런 제도가 아니죠. 그 추기경,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그 투표에서 옛날에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투표하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은 만장일치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가 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계속해가지고, 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을 교황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황은 죽을 때까지 종신 지도자예요. 그 교황은 우리 가령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가 봤잖아요. 그 교황의 임기가 없습니다. 바티칸의 그 교황은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추기경들이 모여서 그 전임 교황이 이제 사망하면 추기경들이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콘클라베라는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다음 교황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황이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그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메네이라는 이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치 형태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 모든 나라하고 다 달라요. 사실은 모든 정치 형태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라는 정치 체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위에 종교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 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수장이 이슬람 신자들 중에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교양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후보로 이제 그 이슬람교 지도자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람들 중에 후보를 놓고 이란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도 선거를 하고 대통령도 선거를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지난번에 그 이제 미국에서 재작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에 이란의 대통령을 죽였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죽였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닌데, 그 라이시라는 대통령이 미국하고 굉장히 열심히 그 회담을 하면서 외교적인 회담을 하면서, 자국의 어떤 부족한 그 자원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산 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랜 제재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급한 헬기가 아주 오랫동안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서 이제 이란에서 그 헬기 관리가 잘 안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헬기가 추락하면서 라이시 대통령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망하나 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란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종교적으로 따로 있다더라.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그래서 그 라이시 대통령이 죽으면서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에서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외교적으로, 그 많은 회담을 하고 다녔던 외교부 장관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대통령의 강력한 후보다라는 당시의 관측이 있었지만, 새롭게, 그러니까 그 미국이 지지하는 의사 출신 페제시키안이라는 사람이 그 이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제 정치 개혁을 하나 보다, 정치가 다 뒤집히나 보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기대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란의 대통령은 이란의 종교 지도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 그 정부를 이제 대표해서, 사실은 이제 의회와 종교 지도자가 결정한 방향대로 이제 이 대통령은 따라가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기대했던 이란의 정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라이시 대통령이 죽은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작년 25년 6월 달에 하메네이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해서 12일간의 그 단기 전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메네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때 페제시키안 대통령만 부상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일 동안의 전쟁을 부랴부랴 끝내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한 5개월, 7개월 정도를 지내온 거죠. 24년 5월 19일. 그러니까 이제 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19일에 이제 라이시 대통령의 그 헬기 추락 사고로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31일, 2월 1일부터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그 이란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해놓고 많은 항공모함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압박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 시내를 공격했다. 그래서 하메네이 그 집무실을 위주로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생방송을 긴급으로 진행하면서, 아마도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장기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
이란을 공격했다면 이 목표는 하메네이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대비를 잘 했기를 바랬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결국 이제 오늘 그 하메네이 이 종교 지도자가 암살당했다라는, 폭사당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저녁 때 있었던 회의를 그 시간대를 변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 지도자를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을 긴급하게 변경한 거예요.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한 시간까지도 다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지난 뭐라 그러나 이란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스파이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불과 지난주에도 네덜란드 외교관을 통해서 그 비밀 그 전화기,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이 보안되는 그런 이제 그 전화기를 뭐라 그러나 침투시키려는 그런 작전이 이제 발각이 됐고, 그리고 지난 이제 작년 연말에서 올 1월 초까지 이란 내부에서 시민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그 이제 이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를 하메네이를 쫓아내라는 그런 이제 시민운동을 막 선동을 했는데, 그 시민운동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동한다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가지고 이란 시민들이 거기 협조를 안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란 선동 시위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내부자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그런 작전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내내 미국에서 이란을 그 공격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거, 이게 이제 이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긴장시키고 스트레스를 고도로 주려는 심리전으로 보인다라는 방송을 이제 2월 20일경에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전쟁 위기, 전쟁이 즉발할 수 있다라는, 즉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한 달을 보내는 동안에 그 이란 내부에서 소위 이제 협조자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외부에서 너가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너와 네 가족은 구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사실 고위 정치 전쟁 지도자들이 모이는 고위급 회의였는데 그 회의 장소가 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거지 근처에 있었던, 이 주거지도 한 군데가 아니라 이제 이 좀 보안 사항에 의해서 어디서 모이는지는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주거지였는데, 그 주거지를 알고 있는 세력이 이제 제보를 했고, 그곳이 정확히 타격당하면서 지금 이제 이란의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 그 종교 지도자까지 같이 사망을 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 회의에 대통령은 가지 않았다. 대통령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페제시키안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하메네이 지도자에 대한 그 추모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마두로하고 그 부통령, 마두로가 체포되는데 그 베네수엘라에서 부통령이 먼저 뭐 트럼프를 만났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국방부 장관하고 육군 참모총장이 회의장에 같이 있었고 같이 폭사당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거기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 밑에 대통령이 있는 거고, 그 대통령 밑에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그 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볼 때 상식인데, 아마도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군사 지도자한테, 군사 지휘자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 그런 상황인가? 그래서 실제로 그 이란의 대통령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하는 게
그 원칙인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와 군 지도부가 폭사당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무사하고 그 행정부 대통령이 무사하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군 지휘부가 제거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란 군이 지금 그 이스라엘과 미군을 대상으로 지금 보복 공격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군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미군 기지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해가지고 지금 미군 병사들이 약 200명이 죽거나 다쳤다. 200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은 이제 이 하메네이를 죽이기 위한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 어떤 이제 초등학교를 폭격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하메네이의 위치라고 추정되는 곳을 공격하다가 이제 그 폭격이 일어난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폭격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저녁 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지금 사망자가 140명 정도 확인됐다. 그러니까 어린 여학생들이 어저께 그 학교에서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140명 정도의 여아들이, 그 148명의 여아들이 사망했다. 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예. 뭐 이제 처음에는 95명이 부상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148명이 사망하고 95명이 전국 24개 주에서 201명이 사망하고 747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 중에 이란 초등학교에서 148명이 사망하면서 95명의 부상자까지 나왔다. 제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의롭다, 불의하다,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 군인은 적군을 대상으로 작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전쟁 당사국끼리 그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군인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그것은 불의하다라고 어저께 우리가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이란군은 미국 군인 기지를 공격했고, 그래서 미군이 이제 20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민간인이 있는 곳을 공격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군 기지를 공격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군들이 지금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 사실 이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란이 공격당하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이 그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이미 2월 한 달 내내 공지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유럽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에서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근처에 있었던 미군 기지를 타격해서 미군 희생자가 발생하니까 지금 이란이 중동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한 달 내내 이란을 공격하면 미군 기지가 그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무리해서 지금 이란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란의 종교 지도자 그 군 지휘부를 폭사시켰단 말이죠. 그러자 이란에서는 공지했던 대로 미군 기지를 지금 폭격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미군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우리 기쁜 믿음 낙타님께서 26년 1월에 반정부 시위에서 많이 죽였냐라는 질문을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나온 그 보도에 의하면
이란 정치,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 시민들을 3만 명 넘게 죽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란 정부에서 그 3만 명을 죽였다라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 죽은 3만 명의 명단을 발표해라. 라고 이란 정부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란 정부에서 파악된 희생자 명단은 3,100명이다. 그래서 3,100명의 명단을 이란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3,100명 중에서 굉장히 많은 군인들, 경찰들, 그러니까 군인, 경찰이 많이 희생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인이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군인, 경찰이 되게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테러범들, 그러니까 소위 그 민간인들의 뒤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군하고 민간인들이 있었다라면 민간인들 뒤쪽에서 총알을 발사한 테러범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테러범들이 소위 ISIS라는 과거에 미국이 뒤에서 키웠다라고 그 많은 기사가 나왔었던 IS 방식대로 민간인들을 뒤에서 이렇게 참수, 목을 베거나 그 칼로 이렇게 죽이는 산채로 목을 베는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산채로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식의 그 살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나 경찰들, 이란 정부 군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테러범들이 테러 활동을 한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 테러범들도 한 600명 정도가 포함되는, 그래서 군인과 테러범들이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테러범들에 의해서 민간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했다라는 보도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인을 누가 죽였냐 하면 ISIS 테러범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 민간인, 그러니까 3만 명이 아니라 3,100명의 명단이 이란 정부에 의해서 발표가 됐고요. 그 3,100명 중에 약 1,500명가량이 군인, 그러니까 이란의 정부군, 그 다음에 테러범들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민간인 숫자였던 거죠. 그러면 그 민간인들은 누가 죽였느냐? 이게 정부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민간인들의 뒤쪽에서 그 테러범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 들어온 외국 테러범들이 민간인들을 등 뒤에서 많이 그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외부 총알에 의해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뭐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네덜란드니 이런 그 서유럽과 북유럽,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그 나라의 정보국들, 10여 개 국가의 정보국들, 그래서 모사드라는 이스라엘의 정보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10여 개 국가의 정보국들이 그 이란 민간 시위를 이제 선동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제 10여 개국의 정보당국에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그런 기구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선전선동을 해서 거기에 참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전히 일반 민간인 중에서는 그 반정부 움직임이 없었냐? 그건 아닌 거죠. 이란에 미국 세력들이 있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63년부터 79년까지 10몇 년 동안의 그 팔레비 왕조가 미국을 지배할 때, 그때 이제 그 친미 그 관료 세력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미 관료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고,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친미 활동을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뒤에 누가 있었냐? 이란의 모사드와 미국의 정보당국 등등이 그들에게 이제 자금을 지원하고 그런 선전선동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스타링크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스타링크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란 정부에 걸리지 않는,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에 걸리지 않는 인터넷 접속을 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시스템을 다 지붕에 달고 위성 인터넷으로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외국 정보당국에서 지시를 받았던 거야. 그런데 그 지시를 받았던 그 스타링크의 위치가 다 파악이 된 거죠.
거죠. 그래서 그 스타링크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뭐 한 2, 3천 명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2, 3천 명 되는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민간 시위를 벌였는데, 그만 이제 맨 처음에 모사드가 잘못했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시위 현장에 있다라는 말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 그 지원군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란 시민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봉기하라, 막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란에서 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란의 친정부 상인들이었대. 정부하고 그동안에 이제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던 상인들이 갑자기 이란의 그 환율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 이란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라 이러면서 친정부 상인들이 시위를 시작했는데, 그 시위는, 그래서 그 상인들은 정부에서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바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왜 이렇게 리알화의 가치가 폭락했는지 조사에 들어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약속을 해가지고 그 상인들은 이제 다 시위를 끝낸 거야. 그런데 그 상인들의 시위를 핑계 삼아서 소위 폭력 시위를 하는 복면을 쓴 젊은이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일종의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이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시를 받은 시위대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폭력 시위를 하니까 처음에 이제 동조하던 이란 시민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라는 상황 속에서 바로 모사드가 자기네들이 그 시위대에 들어와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트럼프가 막 들고 일어나라, 이란 시민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선동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지원군이 가고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란 시민들이 이거 미국의 공작이구나. 이미 이제 이 이란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그런 식의 공작을 이번이 뭐 몇 번, 굉장히 여러 번이었대.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5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란의 시민사회를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게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도 뭐 이란의 여성들에게 히잡을 강요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란에서 그 히잡이 의무화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잖아. 아니었다는 거야. 이란도 히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슬람 종교의 원칙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대요. 이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나 시오니스트들은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데요. 이란의 기본적인 그 이란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 이슬람 종교를 강제로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이슬람이 맨 처음에 만들어져서 마호메트의 후계자들이 그 초기에 700년경, 그러니까 이제 650년에서 750년까지는 좀 무력적으로 주변을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교가 정착되면서, 제도화되면서 법적 그 이슬람의 종교법상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마라.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마라 라는 원칙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그럼 군사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정치 세력하고 전쟁을 해서 그 지역을 침공할 수 있어요. 차지할 수 있어. 점령을 하되 그 점령지에 이슬람교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은 거야.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이슬람이 이제 점령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어떤 권한? 선택권을 주는데, 여기에 살면서 세금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이슬람 통치 체제 하에 살면서 세금을 내겠느냐? 아니면 떠나겠느냐? 라고 이제 아니면 이슬람교로 전향해서 세금을 안 내겠느냐? 그러니까 이슬람이 점령한 지역에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었던 거야. 하나, 짐을 다 싸서 자신의 종교 세력이 사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
둘째,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재산이 많으면 그냥 나는 세금을 내면서 여기서 나의 종교 활동을 하면서 살겠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세 번째, 그 이슬람교로 전향한 사람들에게는 그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슬람 점령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슬람교로 전향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로 이제 변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 종교 활동을 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는 이슬람 치하에선 살 수 없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고, 만약에 이제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기독교 활동을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그냥 인두세를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면서 살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 우리들이 정말 모르는 내용인데,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약 600만 명인가 있대요. 다 몰랐던 얘기죠. 예, 이란의 정치 체제가 종교 지도자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600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활동, 그들의 교회가 그 성당이나 이런 데가 다 무단히 유지가 된다는 거야. 아무런 탄압을 받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대신에 좀 부유한 사람들인 거죠. 세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이란 정부하고 적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걸 우리 국민들은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내용을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이슬람교를 잘 몰라. 그래서 그러는 건데, 사실 모든 이슬람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심지어 유대교 공동체도 있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가령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을 국교로 한 국가들에도 그런 기독교 세력들이나 그 그러니까 정교회도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다만 성경과 코란에서 금지한 우상 숭배, 예,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형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는 용납되지 않지만,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런 종교들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이 히잡도 1945년 이후에 그 이슬람 국가들은 히잡을 선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슬람교인인 여성들이 나는 히잡을 쓰겠다 라면 쓰는 거고, 히잡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 안 쓰는 거래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이슬람 종교의 그 정치 지도자의 딸이 결혼할 때 히잡을 안 쓰고 결혼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히잡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히잡을 강요하는 이란 정부에 반대한다는 그 시위가 그렇게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히잡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강요하지 않는데 왜 히잡 반대 시위를 하느냐. 그게 이제 그 히잡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게 무슨 여성단체였대. 그런데 그 여성단체가 미국의 그 정보 당국으로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는 단체였던 거야. 네. 사실 히잡을 쓰지 말라고 강요했던 게 이제 공산주의 시대 때죠. 예,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는 히잡이 금지되어 있었던 거고, 이제 1945년 이후에, 1990년 이후에, 이슬람으로 이제 복귀된 나라들, 그 나라에서,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가이드들을 만났잖아요. 가이드들을 만났는데 그 가이드들도 이슬람 신자였어. 근데 히잡 안 썼잖아. 우리가 만났던 딜바르, 그 미녀도, 히잡을 안 썼잖아요. 네, 그래서 히잡이 의무가 아니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히잡을 강제로 벗기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예요? 예,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야. 히잡을 쓰고 학교에 못 오게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히잡을 쓴 아이들을 학교에 못 오게 하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근데 사실 이슬람 국가에서는 히잡을 안 쓴 아이들도 학교에 교육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물론 이제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아이들은 이슬람 여학교에 다니는 거고.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그런 이제 이슬람 학교가 아니라 이제 공공교육이잖아. 그런데 그 이슬람 공립학교에서 히잡을 쓴 아이들의 그 등교를 금지해가지고, 히잡을 벗고 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프랑스 바다에서 이슬람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히잡을 벗기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고 인권 탄압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이란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막 2020년대에 떠들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와서 이제 이란 정부가, 이 중동의 나라들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다라며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거야. 19년 BTS 사우디 공연 영상을 보면 사우디는 엄격하게 여성은 히잡을 강요하고 운전도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군 기지를 폭격 중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확인해야 될 뉴스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그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대한 폭격을 반대해왔다. 공개적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을 반대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뒤에서는 미국에게 이란을 폭격하라고 수차례 요청하고 있었다. 강요하고 있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뉴시스라는 언론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반대했던 사우디가 물 밑에서는 공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예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몇 주에 걸친 로비 끝에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공개적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지지했으나 지난 한 달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비공개 전화를 걸어 미국의 공격을 촉구했다라고 보도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인지 그 소식통, 4명의 소식통의 실명이 공개됐을까요? 실명이 공개됐을까요? 아마 안 됐을 것이다. 네. 이란 헌법은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유대인을 명확하게 정의된 시민권을 가진 공식적인 신성한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아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트럼프의 주장을,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의 주장을 워싱턴 포스트에 흘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게 서양의, 그러니까 소위 미영푸독 소위 구나토 세력이 지금 짜고 있는 판이 어떤 거냐? 이제 하메네이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 이란 세력을 서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틀림없이 이제 이란에서 만약에 이란이 공격당하면 지금 이제 이 서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란 공화국에서 공지해 왔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이란을 공격했잖아. 그래놓고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내가 볼 때는 유도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란이 지금 이제 이란이 공격당하면 이 서아시아에 있는 이 미군 기지들이 공격할 것이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하고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것은 결국 이란 내부에서 그러니까 서아시아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형제들이 서로 단결하려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걸 깨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를 동원해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가 수단에 이제 RSF 그 반군을 지원하는 그런 테러 지원 활동을 아랍에미리트가 해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랍에미리트가 예멘에서 그 안사룰라가 차지한 북부 지역이 아닌 동남쪽에서 예멘의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민병대가 따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나라들을 나가라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2월 초 1월 말에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2월 초반에만 해도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지금 아랍권이 재편되고 있다. 세력이 지금 분열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기대했던 이란과 아라비아의 관계는 결국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 다음에 카타르가 작년 6월 이후로 이란을 지지하고 이집트도 이란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부 다 미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밑에서는 다 미국 편을 들었다라는 게 사실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순전히 트럼프의 측근들이 이제 언론 플레이, 그래서 이제 이 서아시아 세력들을 분열시켜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이란으로 하여금 그 서아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게 하고, 이것이 이란이 중동을 무차별 폭격했다라는 보도로 도배를 하고,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그런 작전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의 이 무력 충돌도 이거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그래서 원래 그 탈레반이 파키스탄 탈레반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있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지금 이제 국제사회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정권을 안정시켜가는 중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파키스탄 쪽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다른 길을 걸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의 탈레반끼리 원래 한 형제처럼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갈라져서 이 한쪽은 제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서로 그 탈레반끼리 폭격이 일어나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뉴스들을 한번 소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키어 스타머가 검찰총장 출신의 지금 총리인데, 그 사람이 경찰총장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키스탄 조폭들, 확인되죠? 파키스탄 조폭들이 영국의 영국 북부의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난한 백인 여자아이들을 11살짜리부터 약 1,400명의 여자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일인데, 그 사건을 이 밝혀진 게 2014년경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제 10년대 중반에 밝혀졌나 봐. 그래서 처음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보도를 영국 언론이 철저히 무시했대. 그러다가 직접 피해자가 나와서 내가 그 피해자다라고 밝히면서 그 피해자들의 연대 활동을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언론인이 보도를 했는데 그 사람도 언론사에서 쫓겨났대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꽃뱀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창녀들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막 멸시한 거야. 그리고 검찰이 끝까지 걔네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검찰총장이 키어 스타머였다는 거야. 키어 스타머.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가령 이제 독립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는 여성들을 잡으면 그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성고문이라는 거야. 성폭행. 그래서 집단 성폭행을 하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여성의 이제
이 자궁을 완전히 이제 그 갈갈이 찢어놓거나 그런 식의 아주 극심한 성고문을 했는데 그 주체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었다. 그래서 그 서북청년단이라는 조직이 소위 이제 그러니까 북쪽에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서울하고 여수 순천 지역에 터를 잡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로 그런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여성 노동자들이라든가 공산주의 사상가들을 잡아다가 그런 이제 성폭행을 했던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처벌받았냐?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 자녀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유공자, 그 서북청년단의 자녀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가지고 외국의 그 유학비를 국가에서 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북청년단들의 그 후손들은 지금 정부 요직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서북청년단 그 성폭행 범죄자들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떵떵거리는 실세로 살아왔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또 그런 이제 성고문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들을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처벌받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처럼 그 1990년대에 파키스탄 출신의 조폭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왜 영국 정부는 그들을 비호했을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영국이 과거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 안에 있는 이슬람 세력과 힌두교 신자들을 분란을 일으켜 분열시켜 가지고 종교적인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어요. 종교의 차이를 가지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슬람 세력들이 파키스탄으로 분리한 거죠.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으로 분리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파키스탄으로 분리돼간 서파키스탄 세력이 소위 이슬람 세력이었고 그러다가 그 파키스탄 동서 파키스탄이 원래 하나였는데 동파키스탄에서는 또 불교 신자들과 이슬람에서 그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불교 신자의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이슬람 파키스탄, 그 다음에 힌두교의 인도 이렇게 그 원래 하나였던 인도를 다 조각조각 갈라낸 게 영국이었다는 거야. 그때 소위 이 파키스탄 이슬람 세력 그들에게 접근했던 게 영국의 정보당국이었던 거죠. 영국의 정보당국이 그 파키스탄 이슬람 세력, 파키스탄을 만든 이슬람 세력에 지원을 해서 종교적인 충돌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게 물론 1940년대의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들도 1990년대까지 세력을 갖고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에 남진 나훈아 그 팬클럽 폭력 사건 알아요? 그게 그 조폭들이 싸웠다는 거야. 남진 나훈아. 그래서 경상도 조폭, 전라도 조폭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경상도 조폭, 전라도 조폭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서북청년단 출신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조폭들이 나중에 꾸준히 성장해서 1990년대까지 뭘 했냐면 구사대 내지는 이제 철거촌, 철거 용역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을 하면 그런 폭력배들이 동원돼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노동자들을 성폭행하고 막 피박사를 내고 막 부러뜨리고 막 이런 아주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단 말이야.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막 그 철거촌에서 갈 데가 없다라고 버티는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성추행하고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막 그 사람들 그 거처에다가 막 그 오줌 싸고 막 이런 짓들 했던 사람들이 그때 그런 용역들이었단 말이에요. 철거 용역. 그런 철거 용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 뿌리는 서북 청년단이었던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소위 조직폭력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그 조직폭력배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나중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소위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당의 그 후신들, 뒤를 이은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선거운동 지지를 했어. 근데 그 연예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폭들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당, 옛날에 과거의 친일 정당들의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그런 일들에 동원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그 기획사들을 운영했던 게 이제 서북청년단의 후손들인 거지. 조폭들이 그런 이제 그 기획사로 1990년대에 기획사를 막 차려가지고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성상납도 하고 성매매도 시키고 그리고 성범죄를 이렇게 무마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야. 나는 그 연속선상에서 소위 그 버닝썬 사건이 벌어졌다고 봐. 연예인들이 마약을 동원한 성범죄, 그리고 그 성범죄가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남성 그 뭐라 그러나 젊은 남성들이 그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과거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던 정치 수법이 뭐냐면 3S 정책이다. 그래서 3S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섹스를 이용한 성적인 자극을 이용해서 그 스크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영상이죠. 그리고 스포츠, 그래서 어떤 그 경쟁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포츠 도박 이런 것들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젊은 남자들의 정신을 이 정치적인 비판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방식, 그게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뭐 18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지금까지도 꾸준히 그 정책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1998년인가 2098년, 2002년 뭐 이런 선거 때마다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동영상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뭐 무슨 비디오, 오양 비디오, 비양 비디오, 그런 비디오 사건이 터지고 나중에는 중국 여배우 뭐 그 나체 영상, 이게 다 선거 때 터진 사건이었어. 그 다음에 뭐 H양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선거 때 터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런 성 관련 비디오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정치 세력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뭐였어? 뭐 장자연 리스트, 그것도 2008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2008년에 총선거가 있을 때 그랬네. 장자연 리스트도 2008년 3월에 터진 사건이야. 그리고 그해 4월에 총선이 있었지. 그때 그 이명박 당이 압승하는 그 선거. 그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전까지는 반복적 패턴으로 선거 때마다 그런 섹스 비디오 내지는 그 성범죄 비디오가 바람을 일으켰었어. 그랬네. 자, 그래서 이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있었던 파키스탄 조폭들의 성범죄, 우리나라의 별장 성접대 사건, 그거 검찰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결국 무혐의 처분, 무죄 처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버닝썬 사건도 그 버닝썬 사건으로 감옥에 갔던 애들이 지금 너무나 당당히, 그러니까 감옥 간 애들은 소수였고 걔네들이 너무나 멀쩡히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영국 북부에 있는 그 파키스탄 조폭 사건과 나는 그 앱스타인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앱스타인 범죄에 뒤에 누가 있냐면 모사드가 있다. 그 모사드가 세계의 유력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소위 앱스타인의 성범죄 공간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성범죄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으로 소위 그 앤드루 왕자도 그
협박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앤드루 왕자가 협박받아서 영국의 기밀을 앱스타인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노르웨이 이런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서아시아하고 서북 유럽, 북서 유럽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연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이것과 앱스타인 파일은 무관할까요? 지금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왜 저토록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지? 근데 처음에는 다 유지 안 할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막 내세우고 돈을 내겠다라고 그러고 막 무리해서 자꾸 일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지금 앱스타인 명단에 보니까 북서 유럽 그러니까 뭐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뭐 네덜란드 기타 등등 네덜란드 전 총리인가 노르웨이 전 총리인가가 그 앱스타인 관련한 명단이 떠가지고 자살 시도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뭐 영국의 대사, 주미 대사도 그 명단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앱스타인 명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주장하는 애들, 얘네들도 연관된 애들이 아닐까. 그리고 보면 그 카야 칼라스하고 그 폰데라이엔 그 여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 이유도 사실 나머지 유럽 정치인들의 과거가 다 앱스타인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여성 그 지도자들을 이후에 간판으로 세운 걸까? 라는 소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 보건데 지금 이제 그 북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세력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유지하려는 세력 그리고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중심의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세력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자국의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하잖아. 근데 이탈리아하고 그 영푸독의 경제 상황이 비슷해요. 국민들의 지금 수준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도리어 이탈리아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탈리아는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발 떼고 있는 거야. 이탈리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돈을 다 보내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이탈리아는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남자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이 세 나라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목을 메고 있고 거기에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바이든도 그래서 지원했나? 결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고 그래서 경제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운동이 그러니까 미영푸독에 일어나서 결국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영푸독에서는 영국의 페라지당, 프랑스의 르펜당, 독일의 AFD당을 지지하면서 소위 이제 전쟁 반대에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사실 얘네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주민 노동자들을 내쫓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 말은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말에 낚이는 이 말에 지지하는 백인 유권자들은 사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주민 노동자들을 그들이 비판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나 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의 백인들도 소위 이제 그 노마드들 일자리를 달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노마드랜드라는 책에 인터뷰를 했던 이유는 월마트가 이 가을에
그 11월 시즌 때만 사람들을 계절 노동자로 쓰는데 그러지 못하고 1년 내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목적으로 인터뷰를 한 건데 그 노마드랜드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은 완전히 주제를 바꿔서 월마트가 그런 백인 노동자들에게 계절 노동으로 그들을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소위 이제 이 벤스를 띄웠던 것도 그 벤스가 뭐 힐벨리의 노래라는 그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런 노마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모바일 홈에서 사는 마약 중독자의 아들이었지만, 성공한 정치인이 됐다라는 이제 소설을 뿌린 거잖아.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단 말이야. 그럼 트럼프를 지지했던 백인들은 이 트럼프와 그 트럼프의 정치 세력이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했던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계속 했던 말은 뭐예요? 사람은 노동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어차피 일자리는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게 일자리를 요구하지 마라. 지금 영국 언론에서 앱스타인 파일에서 누락된 트럼프 의혹 내용을 공개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존하고 월마트 이런 데를 이제 막 되게 좋은 기업으로 윤색한 영화가 나왔는데 원래 노마드랜드라는 원작 책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명확하게 하나로 그게 그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뭔가 구슬이 꿰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사실이라고 명시한 건 아니에요. 예, 사실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라 이것은 소설이다. 그러니까 이 키어 스타머가 이 팔레스타인 조폭들의 성범죄를 무마시켜주고 영국의 총리가 됐다. 그 총리가 된 뒤로 총리로 나오기 전 노동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분명히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키어 스타머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장서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영국 군대를 파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노동당에서도 지금 키어 스타머를 파면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파면시킬 방법이 없대, 당원들이.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분쟁, 핵을 가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분쟁인데 이 분쟁을 왜 일으켰을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서쪽으로는 이란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동쪽으로는 중국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이 아프가니스탄이 소위 중국과 이란의 경제협력에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인 나라들인데 이 두 나라의 테러 활동이 지금 벌어지고 무장 폭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과연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의 자발적인 그리고 자의적인 충돌일까에 대한 의혹을 지금 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영푸독의 그 말도 안 되는 고집, 그 고집과 앱스타인 파일은 무관할까요? 예. 그리고 이 트럼프가 지금 네타냐후에게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지금 이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할 수 있는 미국의 무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무리해서 이란을 공격한 것도 앱스타인 파일과 무관할까요? 그 앱스타인 파일을 만든 세력들은 이 네타냐후의 모사드, 그 모사드에서 그 세계적인 정치인들의 그 비리 동영상을 만든 건데 그것과 트럼프가 무관할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동안 시끄러웠던 그 앱스타인 파일은 결국 이스라엘 정보당국에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봐야 되고, 그 정보당국이 전체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는 학자들, 또 사업가들, 그런 그 일론 머스크도 그 앱스타인 파일에 처음에 명단이 나왔는데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의혹이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미국에서 일체 보도하지 않고 빌 게이츠하고 빌 클린턴만 그 두 사람만 그 앱스타인 파일하고 연관되었다라고 계속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저께 예측했던 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메네이를 죽이는 게 목적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어저께 예측했던 내용이라면, 오늘의 소설은 지금 미영푸독은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무차별 폭격했다라는 말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분열을 유도할 것이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공격을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물밑으로는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란 공격을 강요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의 출처가 어디다? 트럼프 쪽에서 나온 이야기다. 트럼프 측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봐야 된다. 트럼프 앱스타인 파일에서 누락됐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란을 공격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키는 이 앱스타인 파일이고, 그 앱스타인 파일은 결국 서유럽, 북서유럽을 지배했던 그 이제 시오니스트 금융 자본가들이 나치와 연대해서 서유럽 북서유럽의 정치 세력들을 통제한 방식이 1990년대부터 통제했던 방식이 바로 앱스타인 파일이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소위 백인 여자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할 때 그 가해자가 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을까? 난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이 앱스타인 사건이 발생한 시대가 언제냐면 90년대부터야. 90년대부터 2019년까지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신자유주의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 소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냉전 체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이었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겉포장을 하고 있어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독재 정치를 한다라고 이제 덮어 씌워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통제가 쉬웠어. 너 공산당이야? 라고 말하면 정치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유럽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나토의 영향권 하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 나토의 영향권 하에 있는 애들은 소위 이제 공산당이란 낙인이 찍힐까봐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언을 조심했겠죠. 그런데 냉전이 끝난 1990년부터는 소위 유럽의 지도자들이 2005년까지 굉장히 막 나갔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각 나라의 그 대부분의 나토 지역에서 되게 진보적인 정치가 발전을 했어. 그런데 2005년부터 갑자기 극우화됐어. 오렌지 쿠데타를 시점으로 해서. 그죠? 그 오렌지 쿠데타를 시점으로 해서 갑자기 극우화된 것과 앱스타인 파일은 무관할까요? 앱스타인이 소위 그 범죄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조폭 성폭행 사건이 97년부터 2003년까지인가 벌어진 사건이야. 그리고 2005년부터 갑자기 유럽의 진보 정치가 극우화되기 시작했어. 이게 우연일까? 여러 가지. 요즘 자꾸 구글에서 내 아이디가 그 공개됐다, 비번이 공개됐다 이런 메시지가 자꾸 오던데.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방송 내용을 요점 정리하면, 오늘의 방송 내용을 요점 정리해 보자면,
1시간 32분. 자, 오늘의 방송 요점 정리합니다. 첫째, 이란이라는 정치 체제에서 오늘 이제 하메네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 하메네이가 뭐 수십 년 동안에 독재를 해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란이란 정치 체제는 그 종교 지도자가 어떤 상징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화국이다. 그렇지만 이슬람 이 공화국에서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었다. 아무 종교나 다 보장해주는 건 아니고요. 조로아스터교나 기독교 이런 정교회 이런 것들을 신성한 종교로 인정해줬다. 불교도 아마 인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비가 아닌 그 전통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란이었다. 그리고 뭐 히잡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2020년에 한참 뭐 여성들이 시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란에서도 히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이슬람법에 이슬람 신자인 여성들은 히잡을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슬람 그 신자인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게 그 이슬람 제도이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재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지도자가 죽으면 이란의 정치가 다 뒤집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까지는 이제 이란의 대통령 라이시가 제일 먼저 죽었어. 근데 라이시를 죽여도 그 이란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애들이 찾아본 거야. 맨 처음에는 참 그 솔레이만이라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군의 지도자를 죽였어. 근데 그 솔레이만을 죽인 게 2016년인가? 그때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솔레이만 장군을 죽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무너질 줄 알았어. 근데 안 무너진 거야.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 라이시를 죽였어. 그러면서 이제 라이시를 죽이면 이란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라이시를 죽이고 이제 이란의 대통령을 바꾸면 이란의 정치가 무너질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란에서는 이 종교 지도 그룹이 있고 그 종교 지도 그룹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사전 검열을 해가지고 이슬람 신자가 아니거나 또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의 이상에 안 맞는 사람들은 후보 자격을 주질 않아. 그래서 그 종교적인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지금의 페제시키안이라는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고 이란에 있는 친미 그 세력들도 페제시키안을 찍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 페제시키안이 미국하고 열심히 협상을 하는 도중에 작년 6월에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하는 바람에 결국 페제시키안의 협상론이 굉장히 이제 그 궁지에 몰리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라그치라는 외무장관이 전면에 나섰어요. 그래서 외무장관이 이제 이란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여러 이제 외교 활동들을 전개해 왔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어저께 이란 공격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하메네이 집무실을 어저께 하메네이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3군데를 폭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란에서 뭐 수십 군데가 폭격을 당했는데 그 폭격당한 곳 중에 한 군데는 초등학교였고 그 초등학교에서 지금 148명의 사망자와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는 201명의 사망자, 750명가량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민간인이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당했다. 근데 미군은 그러니까 이란군도 그래서 보복을 했는데 이란의 보복은 이 서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공격을 가했다. 그래서 미군 약 200명 정도
정도가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거센 시위가 발생했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면서 트럼프와 관계된 의혹은 누락된 채 공개가 됐다라는 것이 밝혀진 게 어제였고 26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28일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무리해서 이란 공격을 진행한 거죠. 근데 그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모사드 요원이라고 확인된 앱스타인이 만든 파일이고, 그 앱스타인의 그 섬 별장에 소위 서유럽과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 기업가들, 또는 학자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남자들을, 여자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성적인 어떤 그 비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했고, 그 내용을 다 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을 협박을 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부분만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분은 누락된 채 그 그러니까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디지털 마피아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공격이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기업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기술이 결국은 미국의 오픈 AI,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스카이링크?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디지털 마피아들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하나로 밀착되어 있고, 스타링크 사업을 하는 세력들,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구글, 이런 이제 미국의 디지털 마피아들이 이 트럼프와 네타냐후와 한패가 돼서 지금 이란 공격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란 공격을 저지르는 이유는 뭐냐? 이란이 세계에서 그 산유국, 세계에서 기름을 두 번째로인가 세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그 다음이고, 러시아가 3등인가 그렇다. 아니야, 2등이 사우디, 3등이 이란, 4등이 러시아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마두로를 납치한 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기름과 연관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디지털 마피아들이 그 소위 자기네들의 AI 디지털 센터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이제 그 중국처럼 무슨 풍력 에너지라든가 대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그 모든 전력을 뭘로 생산할 수밖에 없어? 석유나 원자력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미국에서 원자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수입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미국에 이 우라늄을 공급했던 데가 러시아야. 근데 러시아가 앞으로 우라늄 공급을 차단하겠다, 그런 발표를 작년 가을인가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란 공격,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납치, 그리고 러우전을 끝낼 것 같았던 작년 여름에 끝낼 것 같았던 러우전을 끝내지 않고 계속 연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결국 미국의 디지털 마피아들의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석유를 확보하고 그걸 많이 차지하려는 미국의 이 디지털 마피아들의 욕망, 그 다음에 전 세계 정유회사와 그 산유국들의 산유 시스템을 장악한 이 기름장사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금융자본가들이었고, 그들의 돈으로 만든 이 정유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기름값을 맘대로 조정하고 싶은데,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베네수엘라가 자기네들이 정한 값보다 싸게 팔아서 그 가격을 자기네들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세 나라를 조져가지고 이 세 나라를 멸망시켜서 기름 시장을 자기네들이 맘대로 가격을
가지고 놀려는 목적으로 이 세 가지 전쟁을 진행하는 걸로 보인다. 그 중에서 이란의 하메네이를 암살해서 이란의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이제 미국의 목적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아마 이제 미영푸독의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할 내용의 방향은 이제 이란이 그 무차별적으로 그 중동 지역 서아시아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띄워서 서아시아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그 방향으로 몰아갈 거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분쟁, 그 다음에 사우디와 이란의 분쟁을 유도하고 있다. 과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정치 세력은 이런 서방의 소위 이스라엘의 이 앱스타인 세력들, 그들의 목적을 똑바로 간파하고 대비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걸로 보입니다. 라는 게 이제 오늘 방송의 요점 정리였습니다. 잠깐! 이 요점 정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 그럼 이 세 나라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마피아들의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산유국이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 뭐냐면 이 세 나라가 소위 중국에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의 90%를 공급하는 게 이 세 나라였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그래서 중국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이 세 나라의 기름값을 자기네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아마 이 세 가지 전쟁을 이 시오니스트 그들이 저지른 걸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직접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간접적으로 중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2019년부터 코로나 사태를 일으켰는데 안 망했고, 그 다음에 러우전을 일으켜서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을 줄여버리면 중국이 망할 줄 알았는데 중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띄워가지고 도리어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해버렸죠. 그래서 안 된 거야. 세 번째 작전이 지금 러우전과 이란 전쟁과 베네수엘라 사태를 일으켜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통제하겠다, 이런 세 번째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미국과 미영푸독, 과거의 G7 세력이 자기네들이 경제 패권을 잡았던 시절을 대체한 브릭스가 2024년에 이미 브릭스 국가들의 GDP 총량이 G7을 넘어섰어요. 그게 이 G7 국가들로 하여금 좌절을 하게 했고, 이 G7 국가들이 브릭스를 이길 수 없다면 망가뜨려라. 그래서 이 24년부터 지금 25년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방글라데시 MZ혁명, 그리고 이 브릭스의 회원국들에서 다 청년 시위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뭐 정권이 교체됐던 지역도 있었고, 또는 이제 그 시민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 지역도 있고, 불과 얼마 전에 이란에서 있었던 시위도 그런 MZ 시위처럼 일으키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MZ 시위로 성공한 거는 방글라데시밖에 없었어요. 방글라데시하고 네팔 두 군데가 성공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그 유누스라는 사람이 서방에 의해서 이제 키워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치를 했지만 결국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뒤집었던 정당을 도로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MZ 시위의 결과도 뒤집힌 상태예요. 네팔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4년, 25년에 MZ 시위라는 것들을 일으켜서 이 서방 세력이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젊은 세대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결국은 이 미국의 이 트럼프와 그리고 이 네타냐후 그들과 한패를 먹고 있는 기술기업, 미국의 그 기술 기업들, 그 디지털 기술 기업들, AI 이 기업들이 결국은 세계를 자기네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절대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중국을 무찔러라.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 자기네들 소수 부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영푸독식 그 세계 자본주의, 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 체제가 퍼지는 걸 막아라 라는 목적으로 지금 러우전과 이란 전쟁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사건이 발생한 거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AI 기업들이 1,000조 이상의 이제 그 주식값을 찍었는데 사실 그 미국에서 투자자들은 AI에서 다 빠지고 있다. 오로지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리딩방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그 미국에다 투자하라 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대주주가 다 그 서양 자본이에요. 나는 유대인 자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각 은행에서 증권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증권 계좌를 만들면 사실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어려워요. 생활비가 모자라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면 조건이 까다로워져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를 할 때만 담보대출이 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담보대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그냥 조건 없이 빌려준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1,000조 원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러니까 주식 계좌를 만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으로 대출을 주고 조건 없이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주고 3개월 안에 갚아라. 근데 3개월 안에 못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서민들이 그 빚을 지금 다 분산해서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디지털 마피아들은 그런 주식 시장을 막 그 붐을 일으켜 가지고 그 가치 없는 주식에다가 다 돈을 꼬라박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떤 움직임을 유도하는지, 특히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리딩방에서 뭐를 유도하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하고 반대로 가야 된다. 절대 걔네들 말 들어서는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없고 피해만 더 커진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란이 탄도미사일 4발로 미국의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타격했다. 그 링컨호가 그 화장실 고장난 항공모함인가요? 하여튼 지금 이 항공모함이 사실은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도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야.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땅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그래서 이게 아주 먼 거리, 한 10,000km까지 날아가서 그 10,000km 바깥에 있는 땅을 공격할 수 있는 게 그게 탄도미사일인데, 그 탄도미사일이 없던 시절에는 이 제트기, 그러니까 그 전투기죠. 전투기를 타고 가서 그 전투기에서 폭탄을 쏴가지고 폭격하는 게 가장 되게 위험한 공격이었던 거야. 그 전투기 공격에서 가장 앞섰던 나라가 독일과 미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독일이 패망하면서 미국이 그런 전투기 기술의 최고점에 달았고, 그 전투기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달리는 대신에 많이 못 가. 500km 이상 못 간대요, 전투기들이. 그래서 이제 한 300km에서 500km 안에서만 공격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10,000km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온 게 항공모함이야. 그래서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에 한 500km 가까이 가서 거기서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띄우고 그 전투기로 폭격을 하는, 이게 미국식 전략인데, 이걸 이란에서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데까지 탄도미사일 기술이 다 퍼져버린 거야. 그래서 더 이상은 전투기로 공격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전투기로 싣고 갈 수 있는 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훨씬 더 많은 용량의 폭탄을 달 수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장거리를 갈 수 있고, 이런 문제.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오레슈닉이라 그래서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그러니까 그 앞쪽에 폭탄이 있으면 탄도 미사일이고, 위성을 달면 이게 인공위성이 되는 건데, 그 탄도 미사일의 폭탄을 옛날에는 하나만 장착을 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그 탄두를 6개까지 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6개의 탄두는 뭘 의미하느냐? 각자 분리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가서 마지막에 얘가 6발로 쪼개져서 흩어져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하나가 오니까 방공미사일이 얘한테 다 맞췄어. 얘를 이제 폭격시키려고 그래. 근데 얘가 폭격되기 전에 팍 6발을 쏘는데, 이 6발이 초음속의 8배 정도로 5배에서 8배로 6군데를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발달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에 항공모함을 띄우는 건, 아니 10,000km까지 가는 나라에서 500km 앞에 있는 항공모함은 밥이죠. 껌이겠죠.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어떤 미사일까지 있냐면 순항미사일이라는 것까지 있다는 거야.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공격할 때 표시가 난대요. 이제 이 발사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사장치에서 확 열을 내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이 탄도미사일의 연료가 이게 이제 액체 연료면 그 액체를 어마어마하게 담아야 된대. 그래서 그 액체를 집어넣는 데만도 뭐 10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발사시키기 위해서 그 액체 연료를 주입할 때 인공위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은 액체 연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액체 연료라는 것은 우리 그런 얘기 알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기름을 다 땅바닥에다 그냥 쏟아버려가지고 우리나라 미군 부대의 터가 오염됐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액체 연료들의 특징은 엄청난 힘을 갖는 대신에 그 기계 안에 담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발사 직전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고체 연료는 그 고체이기 때문에 그 액체가 굳어버린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고체 연료를 넣어놓고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쏠 수 있는 게 고체 연료라는 거야. 그래서 북한의 그런 탄두가 6개로 분리되는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다. 거기다 핵 폭발을 할 수 있는 폭탄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북한에서 순항미사일이라는 기술을 이제 보급됐는데, 이 순항미사일이라는 건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순항미사일의 특징은 갑자기 발사돼가지고 고도로 뛰는 게 아니래. 이게 뭐 원형으로 쭉 가다가, 이 마지막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순항미사일은, 이 땅에 근접한, 땅에서 몇 미터 안 되는 높이로 조용히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발사된지를 모르고 순항미사일이 육지를 통과해서 바다로 나간 다음에 급상승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발사됐는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지상에 다닐 수 있는 미사일은 마지막에 가서도 어디를 폭격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발사 각도를 보면 계산해서 얘가 요렇게 해서 여기 떨어지겠구나 라고, 여기서 여기에 떨어진다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순항미사일은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왜? 운전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미국 측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미사일들을 갖고 있는 게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인데,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지금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에 폭탄이 모자라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아직 복구가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왜 무리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 지금 트럼프에게는 2개의 위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그 관세가 위헌이다.
그래서 그 수백조 원을 돌려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제 미국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결국 그 수백조 원을 낸 건 미국 국민들이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싸늘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다가 앱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연관된 부분이 누락됐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난 상황. 이 상황에서 그 이란 공습이 필요했고 네타냐후는 네타냐후대로 그 이스라엘의 의회에서 네타냐후더러 법정에 출두해서 벌을 받아라. 왜냐하면 지금 법정에서 네타냐후 거의 유죄가 확정됐대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서 마지막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계속 레바논 공격하고 요르단 공격하고 뭐 서한지구 공격하고 가자지구 공격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타냐후가 자기가 지금 전쟁 때문에 바쁘다. 그래서 법정에 못 나간다.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야. 이미 법정에서는 네타냐후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재판이 끝났대.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 듣고 형을 선고하면 네타냐후 감옥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네타냐후는. 그 상황에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익이 맞아 떨어졌고 앱스타인의 모든 이 그 나머지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서유럽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쪽도 못 쓰고 있는 욕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상태가 돼 있는 상황이다. 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 하메네이 암살이었다.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란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 하메네이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네타냐후나 트럼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제 네타냐후가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탈영이라기보다 탈영도 하고 있대. 이스라엘 군인들이 탈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대에 원래 이제 그 계약직인데 재계약 안 하고 그냥 은퇴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군대로 예비군으로 모집해도 응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땅을 3분의 1 정도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다 떠났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율도 거의 뭐 박살이 난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야. 그럼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가 회복되는데 오래 걸릴 거라는 거야.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다 수출로 먹고 사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시민들의 인식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제는 영원히 복구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네타냐후는 자국민들의 경제나 환경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전쟁을 멈추고 자기가 감옥을 가야 돼. 근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도 마찬가지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니 정확하게는 디지털 마피아 세력의 기름 확보를 위해서 그 죄 없는 가난한 미군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루에 200명의 미군이 죽거나 다쳤어. 이게 이제 로스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숫자가 200명이라는 거야. 죽거나 다쳐서. 근데 미국에서 미군은 부자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미군은 다 미국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내지는 이주민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미군에 지원하면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군들이 사실은 그 가난한 서민들의 자식인 거야. 그런데 그 미군들이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 사람들은 미군에 지원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군의 숫자도 줄고 있고 그래서 파병해 놓은 미군들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그 아까운 생명들이 가난한 서민의 자식들이 지금 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탐욕을 위한 전쟁에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탈영할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백 명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스라엘과 미국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네타냐후와 트럼프 그리고 디지털 마피아들은 자신들의 무한 탐욕을 위해서 이 죄 없는 군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미영푸독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이간질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분쟁을 확전시키려는 걸로 보인다. 이 목적은 이란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거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의 전쟁을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 사우디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이 미영푸독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미영푸독이 지배했던 세계가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이 브릭스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다극 질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극 질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미영푸독의 정치 세력들, 정확하게는 이 앱스타인 그 성범죄 무리들, 그들이 지금 마지막 그 아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 부화내동하지 말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러나 부화내동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어떤 내용이 딱 들어와서 네. 하여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를, 정말로 이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이 우주가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도 만약에 이런 비상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일 밤 월요일 밤에도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일 방송을 하면 화요일 방송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발 이 상황이 진정되고 이 미국과 이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이런 그 무리한 행동을 멈췄으면 좋겠다. 전 세계 전쟁 세력들이 그 전의를 상실하고 이 우주의 섭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평화의 세상, 우리 모든 인류가 서로 이 부자들의 탐욕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휘말리기보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목격하면서 모든 약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평화체제를 기원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낙타가 가면 길이 된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알면 세상이 안다. 우리가 오늘 밤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한다면 이 평화의 메시지는 전 세계를 감싸고 그리고 우주에까지 전달될 것이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는 말도 있었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 그 업을 눌러서 응원해 주시고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게시판에 관련 뉴스도 올려주신 모든 세계문제연구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생방송까지 무사히 살아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재방송 틀어드릴게요.